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의 박성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0년대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중요한 충돌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시작되고 이는 향후 1970년대 경제적 변화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를 시민혁명을 통해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민주주의를 다시금 확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화국은 오랜 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군사 쿠데타를 거쳐 제3공화국이 들어서는 정치적 혼란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공화국 및 제3공화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시점이 이 1960년대입니다. 이에 1960년대 경제 상황을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업화 전략으로서 수출 중심 전략과 주요 산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차시는 1960년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는 냉전의 심화에 따른 미국과 소련 양 세력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던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는 세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서독과 일본이 크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 쇠퇴가 시작되면서 1970년대 세계 경제의 급변 사태를 예고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쿠바 미사일 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미국은 중거리 핵미사일을 터키와 이탈리아에 배치합니다. 반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은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두는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지 못해서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친미적 성향의 정부가 전복되고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이에 소련은 적극적으로 쿠바를 지원하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련의 쿠바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과 미국 본토에서 2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결국 1961년 4월 쿠바를 전복시키기 위해 미국이 훈련시킨 쿠바 망명자들이 CIA의 도움을 통해 쿠바 남부의 피그스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피그스만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실패에 따라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쿠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설치하려고 하고 쿠바 역시 소련의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쿠바의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즉 소련은 미사일 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쿠바를 보호함과 동시에 서방 세계와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1962년 미국의 정찰기가 쿠바에 건설 중이던 소련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부품을 운반하던 소련 선박을 포착하면서 미국이 강력한 대응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을 무력 시위라고 주장하고 미사일 기지 완공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이를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쿠바로 가는 소련 선박을 봉쇄하기 위해 해군을 동원하고 소련 함정이 공격용 무기와 관련된 자재를 실었을 경우 압수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 잠수함, 폭격기들을 대기시켜 쿠바 및 러시아를 공격할 준비 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와 가까운 플로리다에는 쿠바를 공격하기 위해 10만 명의 병력과 90척의 군함, 그다음에 항공모함 8척을 배치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외교 채널을 통해 서로 상호 간에 메시지를 교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1962년 10월 28일 소련은 미사일 기지 건설 작업 중단과 이미 쿠바에 배치되어 있던 미사일을 소련으로 회수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합니다. 미국은 11월 20일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소련과의 비밀 협상에 따라 터키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하고 쿠바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무력 충돌 없이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이 절정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는 냉전이 열전으로 바뀔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국제 정치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는 1964년도에 실각을 했으며, 그리고 소련은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대등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자 노력하며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서 공산권에서 소련의 리더십이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즉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했다는 것은 일종의 쿠바를 보호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메시지를 공산권 국가에게 전해줌으로써 소련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됩니다. 더불어 불편했던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서 파멸되기 시작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 이어 또 다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식민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베트남에서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저항 세력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혹은 프랑스 베트남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쟁의 기간은 1946년도부터 1954년도까지입니다. 1954년도에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면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종결이 됩니다. 같은 해 7월 제네바 협정을 통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베트남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계가 주도하는 베트남 독립동맹은 베트남 북쪽을 장악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고 딘디엠은 남쪽을 장악하게 됩니다. 제네바 협정에서는 1956년에 베트남 전역에 걸친 자유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은 베트남 전역에 구축한 광범위한 정치 조직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베트남에서 고딘디엠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선거의 결과가 매우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결국 선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호치민의 승리가 확실한 선거를 지지할 의지가 없었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선으로서 베트남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딘디엠의 입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선거가 무산이 되면서 북베트남은 정치적 수단이 아닌 군사적 힘을 통해 베트남을 통일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원래 미국은 인도차이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명확해지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제1차 인도 차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공산주의 정권이 베트남 전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미국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직접 개입을 통해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를 소위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연쇄적으로 주변의 도미노들이 쓰러지듯이 한 지역이 공산화되면 주변 지역 역시 연쇄적으로 공산화된다는 것이 도미노 이론의 기본 논리입니다. 즉, 인도 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되면 주변 국가 및 동남아시아와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공산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미국은 베트남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린든 존스 행정부는 이전 케네디 행정부가 추구하던 제한적 개입을 전환하여 전쟁을 확대하게 됩니다. 케네디 행정부에서는 베트남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고 제한적인 수준의 전투를 벌이는 방법으로 베트남에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존슨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1964년 8월 tonkin만에서 북베트남의 어뢰정과 미 해군 구축함 사이에 교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은 북베트남에 폭격을 감행하면서 베트남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게 됩니다. 1965년 3월 미 해병대 파병을 시작으로 12월에 도달하면 약 20만 명의 미 정규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1966년에 가게 되면 약 50여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이후 미국은 남베트남의 독립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공격 또는 전복에 맞서 싸우는 다른 동맹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국을 믿게 하기 위해서 베트남전에 더욱 깊이 개입하게 됩니다. 한편 1964년부터 미국은 동맹국들이 베트남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동맹국들이 베트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맹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64년 9월 140여 명의 비전투 부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이후 베트남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1964년 12월 미국이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1965년 3월 2천여 명의 비전투 부대를 추가 파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게 되면서 한국은 전투 부대를 파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6년 미국의 증파 요청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투 부대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 같은 동맹국도 역시 전투 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게 됩니다. 196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969년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남베트남에서 단계적 철수를 추진하게 됩니다. 결국 1973년 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은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을 통해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은 휴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1973년 이후 2년간은 휴전 상태였으나 1975년 북베트남의 공격으로 전쟁이 재개되면서 결국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항복을 하게 되고 베트남 전쟁은 종결이 됩니다. 베트남전에 이어 세계 경제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성하여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경제는 세계적으로 호황기였으나 미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는 쇠퇴하던 시기입니다. 베트남 전쟁 수행으로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동맹국에 대한 지원 등으로 막대한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적 능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던 시기가 1960년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달러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미국은 국내적으로 존슨 행정부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대규모 복지 혜택을 펴고 있었습니다. 반전과 히피 문화 등이 미국 사회에 퍼지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내적 저항이 강해짐에 따라 존슨 행정부는 이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규모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반전 및 히피 문화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서독이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은 섬유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 경쟁을 벌이면서 점차적으로 수출이 악화되면서 무역 수지가 나빠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존슨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강화 등으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확대되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